안녕하세요. 자, 생강국어 문학사 두 번째 시간 산문 가전과제 전기소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 생강국어 문학사는 교재를 이제 준비해 주시고 보시면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면서 여기 또 이제 캡처된 내용 보면서 자, 그러면 우리 가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가전은 일단은 고려시대, 자, 중엽, 한마디로 이제 원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에 창작된 어떤 그런 작품들이에요. 원나라의 침입부터 시작해서 무신난, 그래서 이제 가전,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기록하는 글이 따라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가전에 대한 어떤 좀 심도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시면 자, 가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설이 나오기 전에, 그죠? 소설이 나오기 전 단계의 어떤 그런 이제 산문 문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전 다음에 이제 가전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 장르가 잘 나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전이 이제 창작이 되게 된 그런 이제 배경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고려 중엽 이후에는 가전이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전은 자, 고려 시대에 시대 신진사대부들이 시대의 문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문학 장르예요.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지은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 이제 가전이 많이 창작된 고려 중엽 이후는 사회적으로 그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려시대 중엽 사회적으로 빵빵빵 혼란한 시기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무신의 난과 원나라의 침입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이제 고려 사회는 말 그대로 극심한 가치관의 혼란에 지금 이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가전의 창작이다. 바로 신진사대부들의 가전 창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한 자, 신진사대부들은 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 사물에 관심을 보이는 이 귀여운 신진사대부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전은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사물을 갖다가 이제 의인화해서, 이게 가전의 핵심이죠.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쭉 이야기를 끌어냈다. 마치 이솝우화 느낌처럼 말이죠. 이솝우화도 보면은 뭐 여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죠? 우리 지금 여우의 신포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이솝우화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전도 인간이 아닌 어떤 그런 사물을 의인화하여 주인공으로 삼은 다음에 주인공의 행적과 그 다음에 공과를 통해서, 그죠? 공과는 공적이에요. 업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도리를 제시했다는 점이 가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가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신의 말이에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사신의 말. 사신의 말 부분이 이제 포인트다. 여기. 가전에는 맨 마지막에 이 사신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가 이제 역사 사자고 뭐 죽을 사자 아닙니다. 데스노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전의 창작 의도인 개세징인, 바로 가전의 창작 의도인 개세징인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깨워주고 부정적인 사람을 징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세징인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면 가전의 마지막 부분에
자, 제시되는 사신의 말을 통해서 결국 이제 부정적 요소를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판을 받아야 될 어떤 그런 부정적인 대상들은 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고려 시대에 비판받을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 비판을 한 작품이 바로 가전이다. 가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가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전의 내용을 보면 이거는 수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가의 어떤 그런 상상력으로 인해서 이게 꾸며진 그런 이제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소설에 한 단계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수필과 소설의 이 두 축에서 좀 더 소설에 가깝다. 허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소설에 가까운 장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을 배울 때 그냥 작품만 띡 배우면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보기 박스 안에 문제 보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라서 미리 한번 이렇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가전은 자 정말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전의 어떤 그런 문학사적 의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설화 지난번에 우리가 설화에 대해서 배웠죠.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소설이 나오기 전에 가전이 중간에 딱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화와 소설을 자기에 이어주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또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화에서 소설로 바로 딱 넘어간 게 아니라 설화에서 가전을 거쳐서 가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자 소설이라는 장르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후 가전 창작 이후에 이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뭐냐면 최초의 우리 소설입니다. 그죠? 최초의 어떤 이제 고전 소설인데 자 고전 소설 선생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가전은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그래서 가전의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은데 자 공방전 작가 임춘 여기서 의인화된 사물은 엽전 국순전 작가 임춘 의인화된 사물 술 국선생전 이규보고요. 의인화된 사물은 역시 술이야.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둘 다 술인데 이 술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상반돼서 또 우리가 좀 이따 또 확인해 볼 거고 이규보가 많이 썼어요. 청강사자 현부전에서는 거북 이첨저생전에서는 종이 이곡의 죽부인전은 죽 대나무 석식영암 정시자전에서는 이제 지팡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작품들 몇 개만 추려서 가전을 볼 거예요. 그러면 가전의 3대 장인 공방전, 국순전, 또 국선생전을 중심으로 가전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임춘의 공방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방전. 자, 공방전에서 공방은 겉은 둥글고 이거죠. 여기. 겉은 둥글고 안에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 엽전. 이게 바로 공방이에요. 그래서 엽전을 달리는 말이다. 그럼 공방전은 쉽게 얘기하면 엽전전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즉 공방전은 엽전을 의인화하여 그 내력과 행적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는 공방을 통해서 자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이의 득실만을 따지는 한마디로 이제 이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참여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의 득실만을 따지는 사회상을 비판하고 자 이를 경계하도록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방의 행태를 통해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올바른 그런 도리에 대한 교훈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방의 부정적인 행태가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건데요. 자, 보시면 공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기 좋아였다. 한마디로
본전과 이자의 경중, 한마디로 이제 이자놀이를 갖다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 이 부분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조차도 다투었다. 즉 이익에 너무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방.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공방의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공방의 부정적인 속성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런가 하면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든 대신에 돈을 중하게 만들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벌이고 여기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벌이고 장사를 쫓게 하여 농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임금께 아뢰는 사람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방의 어떤 부정적인 행태가 잘 나와 있고요. 또 방은 또 재치 있게 권세와 부귀를 잘 섬겨 이런 것도 그쪽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는가 하면 벼슬을 팔아서 올리고 내 짐이 그 손바닥에 있다. 매간매직. 매간매직이죠. 그래서 많은 벼슬아치가 절개를 굽혀 삼겼다. 그리하여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둔 문서와 증서가 산 같아서 이루 셀 수가 없었다. 아주 재산을 부정한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 않고 비록 저작거리 사람이라도 시장에 그냥 굴러먹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였다. 이런 것도 이제 부정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혹 거리에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려 바둑과 투전을 일삼고 노름이죠. 뒤섞이기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공방의 부정적인 행태가 드러난 부분을 확인해 봤고요. 어떤가요? 자, 돈을 중시하고 농사를 천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자, 농업을 벌이고 장사에 매달리게 하고 재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까이 하고 자, 매관매직, 그죠? 매관매직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공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게 이제 매관매직이에요. 그래서 이 공방전은 돈의 폐해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작가인 임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춘은 고려의 문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림원 학사를 지내서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귀족적인 삶을 살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정중부의 무신의 난이 11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무신의 난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문신들이 이제 주도했단 말이야, 정권을. 그런데 지금 무신의 난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이 모든 정권을 짊어지게 가지게 되면서 문인들이 대부분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살아남은 가족들과 극도로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겪게 됩니다. 이제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때도 그렇고 정권이 이제 파벌 싸움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결국 이제 이긴 쪽은 남지만 진 쪽은 죽거나 귀양을 가거나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돼요.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현재 전하는 그의 글 중 대부분은 이 당시에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사회 비판적인 글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술을 의인화한 임춘의 국순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국순전에 제시된 국수는 모습은 양면적인데 자, 보시면 국수는 술이에요. 그래서 국수는 재능이 뛰어나면 남의 기운을 북돋아줘. 무슨 얘기야? 자,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니까 술을 먹어본 적이 없을 건데 자, 술을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어른들이 왜 술을 먹을까? 일단은 기분이 알딸딸하게 이제 좋아지니까. 그래서 남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살짝 기분을 좋게 해준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흠모를 받은 존재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 국순이 이 술이 의인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니까 이 국순이 술이 말이야 왕을 갖다가 취하게 하네. 그래서 왕을 취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다음에 돈도 막 이렇게 거둬들이고 이런 식으로 악행을 보여서 모두의 미움과 비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물러나서 하루 저녁에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국순에 대한 사신의 평가를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이렇게 국순에 대해서 얘기 평가를 했어요. 마지막 부분인데 사신이 말하기를 국시 주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청백을 자손에게 끼쳐 창이 주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향기로운 덕이 하느님에게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제 할아버지의 붕이 있다겠다. 여기까지는 이 국순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어떤 그런 평가이고 주로 이제 국순의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 평가가 나온 거고 순이 설병의 지혜로 독들창에서 일어나서 일제 금고의 뽑힘을 만나 술단지와 도마에 있어서 담론하면서도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자 크게 우리가 잘라보면은요 자 순이 여기 담론하면서도까지는 뭐냐면 자 국순이 말이죠 한마디로 벼슬을 높은 어떤 그런 벼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했다? 자 왕에게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했다. 즉 왕에게 어드바이스 충직한 어떤 그런 간언을 하지 못하고요. 그죠? 그냥 왕을 취하게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왕을 정신 못 차리겠다. 그다음에 왕실이 미란하여 엎어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 거원의 말이 좋게 믿을 것이도다. 이 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국순전에서 자 이 국순을 갖다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물인데 역시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술을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가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작가 임춘은 자 정리해 보면 사신의 말을 빌려서 자 술에 빠져 향락만 일삼는 그런 무리를 꾸짖고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고 혼란에 빠뜨리는 간신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국순전에서 이 술이 임금을 갖다 이제 임금의 기분만 좋게 하고 이렇게 취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말이죠. 잘라내야 될 어떤 그런 이제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원들 어떤 거냐면 윗사람들에게 아첨만 하고 이렇게 그냥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조직을 위해서 발전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윗사람들의 기분 맞추기만 하는 그런 존재들은 이 조직을 좀먹는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신들을 지금 풍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금도 문제죠. 임금도 그냥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고 약간 부정적인 말은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다 무너져 내리는 조직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존재들인 것이죠. 즉 국순전은 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간신에 대한 풍자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 똑같이 술을 다룬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국순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국순전은 술을 부정적으로 묘사, 그 다음에 국선생전은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 그래서 창작 시기상으로 볼 때는 자, 국선생전은 국순전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국순전이 먼저 창작됐고 그 다음에 국선생전이 창작됐기 때문에 자, 국선생전은 국순전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규보는 왜 술을 긍정적인 존재로 표현했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국성생전에 등장하는 술인 국성은 국가의 주요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모범적 태도를 보이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국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우를 받게 된 것이죠. 네. 국선생은 반찬 가게 이름인데. 그래서 일단 국선생전 이규보는 술을 통해서 자 이상적인 신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성에 대한 또 사신의 평가를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국선 생전의 평가인데 사실은 말한다. 국시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자,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지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자, 여기가 다르죠. 아까 전에 보면은 우리 국순전 같은 경우는 임금을 갖다가 그냥 취하게 했다. 혼란에 빠뜨렸다. 근데 여기서는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그죠?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국순전의 술은 부정적으로, 국선생전의 술은 긍정적으로 중요 포인트예요. 이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전은 끝났고요. 자, 이제 고전 소설에서 첫 번째 전기 소설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진짜 고전 소설 정말 중요한 산문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고전 소설 파트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역사를 보면 이렇게 삼국 초기 고대 문학, 자, 삼국 시대에서 고려 전기까지 중세 전기 문학,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중세 후기 문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요. 조선 후기는 이행기 문학.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조선 전기 때 고려 후기 때만 해도 이제 가전이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가전이 여기쯤 있는 것이고 이제 조선 전기 들어와서 이제 전기 소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전기 소설은 바로 금오신화라고 하는 김시습의 금오신화 유명하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전기 소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기 소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조선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눠요. 이건 기본이죠. 조선을 두 파트로 나눌 때,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임진왜란 1592년이에요.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중세 사회가 재편성되었는데요. 임병양란, 즉 임병양란은 뭐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병양란으로 중세 체제가 서서히 해체되면서 근대로 나아가는 이행기가 전개되는 것이 조선시대의 전반적 구도예요. 그리고 설화문학의 오랜 전통 속에서 자, 소설이 등장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전기 소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기 소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이 중국의 전기와 그러니까 중국의 장르랑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관례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거지 그냥 우리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있던 설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전기 소설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전기 소설은 뭐냐? 어떤 인물의 자, 일생을 형상화해서 구성한 소설로 자, 기이한 사건, 정말 신기한 사건이죠. 기이한 사건을 주로 다룬 서사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 금오신화에 나오는 얘기들도 약간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많아요. 약간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SF 소설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제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이제 유래했어요. 그래서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이야기 구조가 원래는 이제 유기적이지 못했고 한마디로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는데 자,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 소설 한마디로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전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비하면 자, 우리나라 전기 소설에서 이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의 전기 소설에서는 작가의 분신으로서 자,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결국은 이제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그런 전형성을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 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서 전기와 구별되는 즉 독자성을 보입니다. 중국 전기와 구별되는. 그래서 우리 전기 소설의 성립에는 이제 민담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 아까 얘기드렸고, 그래서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어떤 역량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소설의 이 갈래적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내용, 전기 소설 주인공의 특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알려줌. 이건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좀 이따가 외로움하고. 일단 전기 소설의 주인공의 특질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보시면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되게 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존재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서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그런 비현실적 공간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내면성입니다. 자, 내면성 뭐냐? 자, 마지막 건 안 알려줌. 외로움, 내면성 나왔는데요.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자, 시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알려줌. 자, 외로움, 내면성, 소극성. 그죠? 소극성입니다. 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을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서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처럼 자, 전기 소설의 주인공은 이 서사 문학사에서, 우리 이야기 문학에서, 산문 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이제 이렇게 분기돼서 떨어져 나와서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요. 자,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 소설로 이렇게 당당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전기 소설의 정립은 이제 점진적으로 천천히 급진적으로 팍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서 앞서 배웠던 이제 조신몽, 김연감호 등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 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이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로 평가받고 있죠. 그만큼 대단한 작품들이고,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 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분명히 이걸 전기 소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이한 사건으로서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신몽과 김연감호는 전기 소설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으로 배운 거예요? 전설로 배운 거예요. 전설. 그러면 자,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간과 세계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이루어 다루어진다. 자, 인간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에요. 세계가 좀 약간 추상적인데 세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나라도 되고요. 또는 뭐 제도, 뭐 법, 또는 뭐 현상, 모든 현상. 나를 둘러싼 모든 게 다 세계예요.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 만족합니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불만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본주의에 불만이 있다. 라든가 나는 우리나라의 법에 불만이 있다. 라든지 여러 가지 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학교. 여러분들 학생이니까 학교가 여러분들의 세계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세계의 일부잖아요. 학교가. 그럼 학교에서 어떤 그런 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대립하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둘러싼 외부적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가령 금호 신화에 수록된 이생규 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재회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서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 소설은 이렇게 금호 신화를 통해서 소설사에 자리 잡았고, 금호 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후대로 계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기 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기 소설은 이제 김시습의 금호 신화에 담겨 있고, 김시습의 금호 신화는 국문학사상 최초의 창작 소설집이자 최초의 한문 소설. 가끔씩 이제 상식 문제로 나오죠. 최초의 한문 소설은 김시습의 금호 신화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호 신화는 우리 산문 문학사 역사에서, 산문 문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금호 신화를 통해서 김시습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작가가 살던 당대 현실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금호 신화는 이렇게 5개 작품이 있어요. 만복살자 포기, 이생규 장전, 치육부벽정기, 남연부주지, 그다음에 용궁부연록의 5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기 소설을 한번 이제 쭉 한번 금호 신화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만복살자 포기는 금호 신화의 첫머리 실린 작품으로 전쟁으로 인해 죽은 여인과 양생의 비극적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내기를 해서 배필을 맺는다는 발상이 흥미롭고요. 또 양생과 여인이 시를 통해 재치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는 등의 표현이 아주 다채로워요. 양생과 여인의 짧은 만남 뒤에 찾아오는 이제 이별의 슬픔이 정서적으로 또 이제 여운을 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생규 장전의 내용은 이 줄거리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이생규 장전은 슬퍼요. 네, 정말 슬픈 얘기예요. 이생이라는 젊은이가 최씨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사랑의 글을 써서 담 너머로 던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됐지만 이생 부모의 반대로 그렇습니다. 뭐 짧은 연애는 그냥 가볍게 하는 연애는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통제 없이 그냥 본인들끼리 하면 되죠. 하지만 이제 이게 예전 사람들이 이제 연애라는 개념보다는 한번 이제 사랑에 빠지면 이제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어떤 그런 사귐이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부모가 반대하면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어떤 그런 짝을 갖다가 이제 부모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애 결혼이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가 반대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생 부모의 반대로, 남자 쪽 부모의 반대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씨 부모의 노력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이생은 과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곧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씨는 홍건적의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인 최씨 죽었잖아. 근데 이생을 찾아와서 그들은 다시 행복한 날을 보냅니다. 무슨 얘기야? 귀신, 한마디로 이생은 귀신과 사랑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시의 소설이다라고도 얘기해요. 시의 소설, 이생규 장전을. 왜? 시체와 사랑을 나눴다. 시체예요. 시체와 사랑을 나눈 소설, 시의 소설. 좀 으스스하죠? 근데 이제 이생은 최씨를 너무나 사랑해서 귀신으로 이렇게 돌아온 최씨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어느 날 최씨는 아직도 들에서 뒹구는 자기의 해골을 거두어 장사 지내줄 것을 부탁하며 이생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왜 작별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최씨가 제가 여기 인간 세계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염라대왕님이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 지금 여기로 잠깐 보내준 거고 저는 죽은 사람이라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저승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작별해요. 그래서 이생은 최씨의 말대로 장사를 지내준 다음에 그 길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생유장전 또 이제 비극적 결말로 끝난 그런 얘기들이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외부적 요소로 인해서 홍군적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외부적 요소로 인해서 최 씨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슬픈 그런 부분이고요. 취유부벽전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인공 홍생이 평양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대동강에서 놀다가 자, 술에 취한 후 자, 부평로에 올랐다가 이 기자의 딸을 만나서 밤새도록 시를 주고받으면서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새자 그녀는 시를 남겨둔 채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요. 시마저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 홍생은 이 상사병, 그죠? 이 여인 기자의 딸에 대한 어떤 그런 상사병을 얻어서 보고 싶다 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남연부주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자인 박생이 자 하루는 글을 읽다가 조는 사이에 꿈속에서 염라국에 들어가는데 염라대왕이 있는 지옥이죠. 그곳에서 수문장의 안내를 받아서 염라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박생은 염라왕과 질문을 주고받은 뒤 자, 염라국의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생은 술에 올랐으나 수레가 넘어지는 바람에 놀라서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좀 약간 진짜 기이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남연부주지 같은 경우는 세조가 자 단종에 이 왕위를 찬탈한 것을 풍자한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민심이 따르면 임금도 자신의 자리를 이제 보존할 수 없음을 은연중에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용궁부연록 마지막인데 이제 용궁부연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인공 한생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서 용궁으로 들어가서 용왕의 청에 따라 시를 지어 줍니다. 용왕은 한생이 뛰어난 시솜씨에 감탄하여 잔치를 열어주는데요. 잔치가 끝난 뒤 용왕의 허락을 받아 용궁을 구경하는데 그곳에는 기이한 물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고 기이한 물건들을 구경을 쫙 하고요. 구경을 마친 다음에 용왕에게 하직하고 나오려 하자 용왕이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고 나오는 도중에 또 잠이 깨버렸네.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 구성된 용궁부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궁부연록 같은 경우는 화려한 용궁 체험이 돋보이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자 조선 전기와 달리 조선 후기는 평민들과 자 산문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그런 소설 양상을 잠깐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자 중세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언제가? 조선 후기가. 자 조선 후기는 중세적 질서가 흔들렸다. 그럼 중세적 질서가 뭐냐? 중세적 질서라고 하면 자 중세적 질서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하 관계예요. 상하 관계.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 차이를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문학사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조선 시대는 유교 사회죠. 고려 시대에는 약간 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쭉 정치를 했는데 조선 사회는 이제 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끌어간 사회인데 자 조선 시대 때는 이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성리학적 질서, 유교 질서 중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성리학적 질서는 쉽게 얘기하면 상하 관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급 관계. 위와 아래가 있다. 사람은 위와 아래가 있다. 예를 들면 임금과 신하, 임금과 백성, 신하와 백성,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 관계를 정당화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성리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성리학적 질서가 조선 전기 때는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때는 왜 그러한 중세적 질서, 즉 상하 관계,
성리학적 질서가 왜 흔들렸는가? 흔들릴만 했죠. 임진왜란과 그다음에 병자호란의 두 란을 거치면서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죠. 왜냐하면 임진왜란만 하더라도 나라를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이제 임금이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도망갔잖아. 선조는 도망갔어요.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백성들을 버리고. 그러면 임진왜란 때 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이끈 그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누구예요? 결정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 되는 어떤 사람들 바로 의병이죠. 의병과 수군은 이순신. 근데 나머지 일단 관군들은 제대로 힘도 못 써보고, 그죠? 일본군에게 당하고, 뭐 병자로는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졌고, 그래서 그런 두 양난을 거치면서 지배층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신뢰가 깨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적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였고요. 이들이 직접 문학 활동을 하거나 이들의 세계를 대변하는 그런 진보적인 문인들의 문학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문 소설인 홍길동전부터 본격적인 소설 시대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길동전을 우리가 뭐라 그래? 최초의 고전 소설, 그죠? 최초의 고전 소설이라고 얘기하죠. 최초의 한문 소설은 금오신화, 그죠? 김시습의 금오신화. 홍길동전은 최초의 국문 소설, 최초의 국문 소설이라고 합시다. 국문 소설, 한글 소설이에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문학을 즐기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김만중의 구운멍, 사시남정기, 조성기의 창선감이록 등이 규방에서 예를 들어 아녀자의 방에서 두루 읽혔다라고 나와 있고요.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도 성행해서 뭐 임진넉, 임경업전, 박시전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이고 유충렬전과 조홍전은 이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그래서 임병양란의 체험과 즉 임병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임병양란의 체험과 관련된 임진녹, 임경업전, 박시전 등의 영웅소설과 유충렬전, 조홍전 등의 이제 영웅소설이 창작되었다. 애정소설로는 이제 운영전, 수경낭자전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학사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탁탁 이렇게 이제 받아먹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소설을 문자로 된 책으로 읽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소설을 갖다가 그냥 패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읽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공부도 다 패드로 하고 종이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다 PDF를 패드에 깔아서 직접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시기인데 조선시대의 소설은 대부분 귀로 들으면서 감상하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글자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남들이 읽어주는 걸 이제 귀로 듣는 그런 방식으로 소설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야기 방식으로 전하는 강담, 이야기를 판소리에 같이 선율에 얹어서 전하는 강창, 또 이제 기록된 책을 전기수라는 사람이 읽어주는 강독의 방식은 모두 소리에 의존해서 전하는 방법이죠. 특히 전문적 이야기꾼 중에서도 소설을 읽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전기수.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이 이 전기수라는 직업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책을 읽어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다시 생겨나더라고. 그래서 보면 오늘날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듣는 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소설을 실감나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삼의 취재집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고 있다. 언문 소설책, 한마디로 한글로 된 소설책을 잘 읽는데 이를테면 뭐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기전 같은 것들이다. 읽는 장소는 매달 초하루는 제1교 아래, 초이틀은 제2교 아래, 그리고 초사흘은 배옥에, 초날은 교동 입구에, 초닷새는 대사동 입구에 앉아서, 그리고 초여새는 종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 초1회부터는 도로 내려온다. 이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여 한 달을 마친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하겠다. 워낙 재밌게 읽는 까닭에 청중들이 겹겹이 담을 쌓는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든다. 그런 얘기고요. 그는 읽다가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러 문득 읽기를 멈춘다. 이런 얘기죠. 우리 드라마 보면요 이러잖아요. 재밌게 보다가 그래 그래서 그 다음은 뭐야 하나 딱 멈추잖아. 하고서 다음 이야기. 근데 다음 이야기 예고편 보면 뭐 편집을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다음 얘기가 뭔지 몰라. 예측이 안 돼. 그런 식으로 궁금한 부분에서 딱 멈추잖아요. 드라마가. 드라마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궁금한 점에서 그 다음을 얘기해주지 않고 딱 멈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제 웬만한 것들이 이제 그런 상수를 쓰는데 그 상수의 원천이 바로 여기야. 이 전기수도 이야기하다가 정말 그래서 하고서 멈추는 거야. 그 멈추면 왜 멈춰? 돈을 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다가 돈을 던지면 그제서야 그 뒷이야기를 이어서 해주는 그런 방식. 그래서 보면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 이르러 문득 읽기를 멈춘다. 그러면 이제 청중은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다투어 돈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전기수는 자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대목에서 일부러 소설 읽기를 멈추고 나누는데 듣는 이들은 이야기를 재촉하기 위해서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소설을 듣는 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수가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이야기를 읽어준 게 아니라 유료로 이야기를 읽어준 거지. 전기수들은 지금의 종로와 같이 시장이 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주로 활동했다고 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기, 연예인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지금의 아이돌 가수들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설을 눈으로 읽는 시대여서 전기수라는 직업이 사실 필요 없죠. 누가 읽어주는 걸 듣는 그런 방식은 이제 지금 있긴 한데 잘 쓰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로 이제 책을 읽지 귀로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수라는 직업이 사실은 필요 없지만 지금은 있긴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귀에 이렇게 에어팟 꽂고 그냥 자기 전에 이렇게 그냥 책을 귀로 이렇게 듣는 그런 문화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긴 해요. 어쨌든 전기수라는 직업이 이제 필요 없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후기로 돌아간다면 자 당시에 전기수가 소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실감나게 읽어주는지 자 들어보고 싶네요라고 해서 자 전기수에 대한 얘기까지 자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재밌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또 이제 전기 소설 부분 하면서 전기 소설 내용만 우리가 다룬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소설의 흐름까지 쭉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시작해서 조선 후기까지 내용을 쭉 한번 잡아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문학사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각각의 어떤 그런 개별적인 문학 작품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문학사를 쭉 꿰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문학을 보는 안목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을 보는 안목이 깊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학사를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교재 생강 국어 문학사 이 문학사 교재를 쭉 한번 보면서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안목 그다음에 배경 지식 쌓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죠? 어떤 문제집 풀 때도 이 보기나 혹은 지문, 자료에서 이거는 생강국어 문학사에서 봤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떠오르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아주 밑작업, 한마디로 문학을 배우는 어떤 그런 토대를 그런 세우는 그런 이제 공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학사 공부를 그냥 이야기 듣듯이 여기 제가 전기수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자 문학사 지식을 쌓아 나가시면 자 문제풀이는 물론이고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소양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문학적 감수성도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문학적 감수성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감수성과 그다음에 문학적 문제 해결 방식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강문학사 교재를 틈틈이 보시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번 시간도 이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다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 최후의 승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